서울 외곽, 낡은 기와 지붕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단독주택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인 박철수는 올해로 70을 맞은 은퇴 공무원입니다. 30년 넘게 구청에서 성실히 일하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왔던 철수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철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벌써 10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져 잠들기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순덕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철수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단골 상대인 최영감과 마주 앉아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철수야, 어젯밤에 또 혼자 술 마셨지? 얼굴이 푸석해 보이네. 최영감의 말에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나이 들면 잠도 안 오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차라리 재혼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최영감의 농담 섞인 말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덕이 하나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완전히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혼자 밥상을 받아놓고 앉아 있을 때면 정적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경 철수는 경로당을 나와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걷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의 반찬 가게에서 김치 한 포기를 사고 정육점에서 삼겹살 300g을 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며칠에 나누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오늘은 좋은 고기 들어왔어요. 정육점 사장의 인사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사장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를 꺼내 데우고 새로 산 김치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밥상 앞에 앉으니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니.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저녁 밥상 앞에 앉으면 여전히 허전하구나. 철수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덕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며칠 전부터 새로 나타난 한 여성이 철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영이라고 소개했던 그 여성은 60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매우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던 영희는
경로당에 나타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벌써 모든 어르신들과 친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게 많이 외로우시죠? 며칠 전 영희가 자신에게 건넨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때 철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경로당에서 철수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철수 씨, 일찍 오셨네요. 영희의 밝은 인사에 철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그러게요. 혼자 계시면 정말 심심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희는 철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묵묵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철수 씨.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혼자 차려 먹기 힘들잖아요. 그냥 대충 먹어요. 뭐 거창하게 차려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하는데. 저도 혼자라 그런데 우리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어때요? 영희의 제안에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덕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다른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같이 먹으면 덜 허전하긴 하겠네요. 철수의 대답에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점심때 뵐까요? 제가 맛있는 집 하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철수의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철수와 영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영희의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철수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철수는 공무원 시절의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성실하게 사셨네요. 30년 동안 한 곳에서 근무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영희의 칭찬에 철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뭐려? 그냥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영애 씨야말로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시니 대단하세요. 아이,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손님들 머리나 만져주는 일인걸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이들의 관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영애 씨랑 잘 되어 가나 봐? 최영감의 말에 철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같이 밥 먹는 사이일 뿐이에요. 에이, 누가 봐도 서로 마음이 있는데 뭘 그래. 나이 이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사실 철수도 영희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영희가 철수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 씨, 저희가 이렇게 만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철수는 긴장한 채 영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 철수 씨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온 말이에요. 물론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이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철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영희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덕이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결국 철수는 일주일 후 영희에게 재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영희는 기뻐하며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 저희 행복하게 살아요. 두 달 후, 철수와 영희는 경로당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의 재혼을 미담으로 여겼습니다. 나이 이른의 새 인연을 만나다니 정말 보기 좋네요. 혼자 사시던 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결혼 첫날 밤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집이 정말 크네요. 방이 몇 개예요? 방 2개하고 거실, 부엌이에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보일러실도 따로 있네요. 영희는 마치 집을 처음 구경하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철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영희는 부엌을 정리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철수 씨, 그릇이 정말 많네요. 혼자 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내가 순덕이가 살아있을 때 쓰던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그냥 두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는 저희가 함께 쓰는 거네요. 영희는 식기장을 정리하며 계속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이 다 철수 씨 명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은 없으시고? 네, 다 갚았어요. 그럼 통장은 몇 개나 있으세요?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철수는 영희의 질문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뭐하러 물어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냥요. 우리도 나이 들었는데 돈 문제 확실히 해야 싸움 안 나죠.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영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부부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은 2개 있어요. 연금 받는 것 하나 하고 적금 하나. 적금에는 얼마나 있어요? 그건 좀 사적인 얘기 아닌가요?
에이, 우리가 남인가요? 이제 부부인데 뭔 사적인 얘기예요. 결국 철수는 영희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연금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적금에는 2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와, 정말 알뜰하게 사셨네요. 역시 공무원이시다워요. 영희의 칭찬에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오랜 외로움이 해소되어 기뻐야 할 텐데 왠지 모르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철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영희의 숨소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이의 부드러운 숨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후엔 믿음이 필요하다. 영희도 나와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지. 철수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영희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영희는 자신의 미용실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수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미용실을 그만두려고 해요? 손님들도 많고 수입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철수 씨랑 살림을 제대로 차려야죠. 미용실 일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들 성격도 제각각이라 스트레스가 심해요. 영희는 이렇게 말하며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 씨 연금도 있고 저도 조금은 모아둔 게 있어요. 그리고 미용실 정리하면 보증금도 받을 수 있고요. 결국 영희는 20년 넘게 운영해 오던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수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와 본격적으로 살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영희가 고마웠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해오던 빨래와 청소, 요리를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것이 철수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영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생활비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철수 씨, 앞으로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게요. 연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아이 살림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계획을 세워야죠. 영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저희가 남인가요?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결국 철수는 영희의 재촉에 못 이겨 연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영희는 모든 생활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철수의 통장을 사실상 접수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생활비 지출이 늘어났고 영희는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영희는 이렇게 대답하며 매번 몇 시간씩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옷도 새로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제 철수 씨 아내가 됐으니까 단정하게 꾸며야죠. 철수는 영희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집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철수 씨, 이 집 너무 오래됐어요. 도배도 새로 하고 부엌도 현대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리모델링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래봤자 얼마나 들겠어요. 2,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2,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죠. 집이 담보로 있으니까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출요? 저는 빚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에이, 무슨 빚이에요? 집값이 올라서 대출받아서 리모델링하면 집값이 더 오를 거예요. 투자 개념이죠. 영희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의 딸 박지연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40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지연아, 왔구나. 지연은 영희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아, 지연 양. 철수 씨가 자주 얘기해 주셔서 알고 있어요. 반가워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화려한 차림새와 집안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빠,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지연은 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빠,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들어오는데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뭔가 수상한 얘기를. 무슨 얘기?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집안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엄마가 쓰시던 그릇들도 다 어디 갔고? 철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지연아, 이제 영희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과거에 매달려 살 수는 없잖니. 아빠, 제가 수소문해 봤는데 저 여자 예전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 재혼했다가 남편 재산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얘기가. 철수는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연아, 그만해라. 내 엄마 떠나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잖니. 이제 나도 의지할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야. 하지만 아빠, 그만하자. 영희는 좋은 사람이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계속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 조심하세요. 지연이 돌아간 후 영희는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양이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잘 보살펴달라고.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지연 양이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연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영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던 편안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질 거야. 하지만 철수의 이런 생각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방문 이후 영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미소를 짓지 않았고 리모델링에 대해 집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철수 씨, 은행에서 대출 승인 났어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어요? 상담만 받아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집이니까 문제 없죠. 영희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 정육점 사장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에요? 부인이 아저씨 이름으로 외상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달만 50만 원이 넘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자신 모르게 외상으로 비싼 물건들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걸 그렇게 많이 사셨나요? 한우, 갈비, 비싼 과일들. 매번 최고급만 골라서 사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영희에게 따졌습니다. 영희 씨, 외상으로 50만 원이나 샀다고 하던데요? 영희는 태연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우리 돈 맞잖아요. 하지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제가 밥해서 먹여주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영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이런 영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최영감이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김영애 씨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진짜로 전 남편 재산 다 정리하고 도망간 게 맞더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전 남편이 대출받은 돈 다 가지고 사라졌대.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최영감의 말에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영애 씨 전에 남편 빚더미에 앉혀놓고 도망갔대. 철수야, 너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영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응, 이제 곧 넘어와. 집 문서도 내가 어떻게든 손에 넣을 거야. 철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영감이 완전히 속고 있어. 순진해서 뭘 해도 의심 안 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출은 이미 진행 중이고 진명의 변경도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철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번처럼 들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할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철수 씨, 아침 드세요. 하지만 철수는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였습니다. 영희 씨, 혹시 어제 누구랑 전화하셨어요? 영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냥 옛날 미용실 손님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는 철수의 시선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영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뭔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철수는 영희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갑자기 외출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영희가 나간 후 철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순덕이가 아끼던 그릇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낡은 가구들도 하나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순덕이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마치 철수에 대한 연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대출 담당 김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댁에서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최종 확인 차 왔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부인 김영희 씨께서 신청하셨는데. 철수는 서둘러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가 나오자 김 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신청서에 부부 동의서가 있고 두 분 도장도 다 찍혀 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감 확인도 완료됐는데요. 내일 오전에 5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철수가 소리치자 영희가 말을 막았습니다. 철수 씨, 김 과장님 앞에서 뭘 진정해요? 제 집에 몰래 담보를 잡았는데. 김 과장은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죠. 위조 서류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 과장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 씨, 제 도장을 언제 훔쳐서 찍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이제 가면을 벗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훔쳤다니요? 부부간에 그게 훔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집 내가 같이 사는데 나도 권리가 있잖아요. 영희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냥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거친 어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권리요?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당연하죠. 나이 70된 영감을 누가 사랑해서 결혼하겠어요? 철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당신 같은 순진한 영감 하나 구해서 편하게 살려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안녕.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철수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희가 지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때마침 왔네요. 딸한테도 알려주세요. 이제 이 집 주인이 바뀔 거라고. 뭐라고요? 대출받은 돈으로 제가 새 사업 시작할 거예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바꿀 거고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부부 재산 공유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빠,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집에 대출이 5천만 원 잡혔어. 뭐라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잖아요. 지금 와서 뭘 어쩔 건데요? 이미 끝난 일인데.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요. 부부간 일이라고 웃으면서 돌려보낼걸요?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사기꾼이구나. 사기꾼이라뇨.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영희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대출금 나오면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때까지 방해 마세요. 영희가 방으로 들어가자 철수와 지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짐을 싸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내일이면 끝나. 5천만 원 깨끗하게 빼낸다. 문틈으로 들리는 영희의 목소리에 철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할 거야. 저번처럼 들키기 전에 사라질 거라고.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번처럼 들키기 전에 사라질 거라고. 이 말은 영희가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찾아간 곳은 영희의 옛 동네였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했다던 그곳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혹시 김영희 씨 아세요? 이 근처에서 미용실 하던. 동네 슈퍼 주인에게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 그 여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혼했다가 남편 집 다 털어먹고 도망갔잖아요. 그 집 주인 박 씨, 지금도 전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박씨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나요? 슈퍼 주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간 철수는 초라한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초췌한 모습의 7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김영애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듣기도 싫어요. 왜 찾아요? 사실 저도 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뭐라고요? 설마 또? 박 씨는 철수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철수는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살뜰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먼저 생활비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집 리모델링을 하자고 했죠. 철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제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찍고 결국 3천만 원을 빼갔어요. 그럼 지금은 집은 경매로 넘어갔죠. 빚만 남고 지금 이 원룸도 전세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알았는데 그 여자가 벌써 네 번째였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번째요? 첫 번째는 부산에서였대요. 70대 호랍이 재산 3억 원 가져갔다고. 두 번째는 대구, 세 번째는 인천. 그리고 제가 네 번째였어요. 그럼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수사는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부부간의 일이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든 호라비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외롭고 순진하고 재산 있는 사람들만. 철수는 자신이 완전히 같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적당한 타깃을 정하는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다섯 번째인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조심하세요. 철수는 박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중한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제 영희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애 씨 과거를 알아보러 다녀왔어. 그래서요? 철수는 지연에게 박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당할 뻔한 거예요? 당할 뻔이 아니라 이미 당하고 있어. 바로 그때 영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희는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며칠 놀러 가려고요.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글쎄요. 한 일주일? 아니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영희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지연은 영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 철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박종민 씨 아세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종민은 영희의 이전 피해자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요? 모르는데요. 정말 모르세요? 2년 전에 재혼했던 분 말이에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잡아떼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가봐야겠어요. 영희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진짜 마음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영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문이 닫히자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함께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신고하시는 건가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사기 결혼입니다. 제 아내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경찰관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지연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입니다. 아버지 도장이 위조된 증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까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바로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대출 실행이 완료됐습니다. 5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확인해 보세요. 철수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지만 동시에 출금 내역도 보였습니다. 지금 막 4,900만 원이 출금됐네요. 경찰관이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철수와 지연은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1시간 전에 오셔서 거의 전액을 출금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철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계좌를 동결시키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영희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철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철수는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애 씨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려던 중에 잡혔어요. 철수와 지연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영희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철수 씨, 영희가 철수를 보며 말을 걸었지만 철수는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할 말이 있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금까지 6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총 피해액만 3억 원이 넘어요. 6명이요? 네, 박철수 씨 포함해서요. 수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영희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철수와 비슷한 처지의 호라비들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영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사기 결혼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결혼했으며 부부간의 재산 분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을 보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타겟은 박철수야. 70살 호랍이, 집 있고 연금도 받아. 완벽한 조건이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건가요? 판사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용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저질렀나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을 보고 나서는 욕심이 생겼어요. 영희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 씨만큼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건 가면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남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철수는 법정 밖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았네요. 외롭다는 약점을 이용당한 거죠.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됐잖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으로 가요. 응, 가자. 법원을 나서며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최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결혼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철수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어르신들도 조심하시겠지. 비록 자신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희는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영희가 바꿔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아끼던 찻잔들을 다시 찬장에 놓고 치워진 가족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순덕아, 미안했어. 내가 아끼던 이 집을 잃을 뻔했구나. 철수는 아내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김치 담갔어요. 고마워, 지연아. 거실에 앉은 철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는데요? 노후의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알았어.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도 알게 됐지. 철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너였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고집이 너무 셌던 거지. 부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의 미안함을 털어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 나간 철수에게 관장이 부탁했습니다. 철수 씨, 다른 어르신들한테 경험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기 결혼 예방 교육용으로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1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의견도 꼭 들어보시고요. 강해 후 여러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손자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8살 민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민수가 펼쳐 보인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이나 집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바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많이 밝아지셨어요. 응,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지영과 민수가 돌아간 후 철수는 순덕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아, 이제야 정신 차렸어. 내가 떠난 후 너무 방황했구나. 사진 속 순덕이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남겨준 진짜 선물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지연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허전하지만 이번엔 덜 외로웠습니다. 경로당에서 최영감과 장기를 두며 철수는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야 알겠어.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래, 철수야. 가족이 있으니까. 맞아. 곁에 진짜 가족들이 있으니까. 철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또다시 지연과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장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민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철수는 손자와 딸과 함께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철수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은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딸과 손자와 장기를 두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가 끝납니다.